김영숙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남편 박철수의 정년퇴직 기념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38년간 다닌 중견 건설회사에서 받은 시계, 감사패, 동료들이 써준 축하 메시지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요. 영숙은 웃으며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62세의 영숙은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매주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고수했다.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곧 첫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었다. 등산 모임은 계속 나가실 거죠? 영숙이 물었다. 당연하지.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할 일이 없어. 철수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영숙은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도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진다는 생각에 설렜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자주 다닐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철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영숙은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갑자기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호기심에 화면을 들여다본 영숙은 깜짝 놀랐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민준이가 기다려요 라는 내용이 보였다. 보낸 사람은 미라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이라는 이름도 미라라는 사람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혹시 조카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철수가 샤워에서 나오자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미라라는 분이 누구예요? 아까 카톡이 와서.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웃었다. 아, 그거? 회사 후배 아내야. 애가 번호를 잘못 알고 있나 보네. 나중에 말해줘야겠어. 민준이라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던데. 애들이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별거 아니야. 철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화제를 돌렸다. 저녁은 뭐 먹지? 영숙은 남편의 설명에 어느 정도 납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철수는 휴대폰을 절대 테이블 위에 놓지 않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등산 모임은 어디로 가세요? 영숙이 물었다. 북한산이야.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회식도 있고. 철수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집에 남겨졌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만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있고 싶었다. 점심때쯤 심심해진 영숙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산에서는 전파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등산 어떠셨어요? 전화가 안 되던데. 아,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산에서는 금방 닳잖아. 철수는 피곤한 듯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영숙은 남편에게서 등산을 하고 온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오히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여성용 향수 같은.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라라는 여자,
민준이라는 아이 꺼져 있던 전화기, 그리고 향수 냄새.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철수는 등산 모임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도 전화는 되지 않았다. 등산 모임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영숙이 넌지시 물어봤다. 회사 동기들이야. 김 과장, 이 부장, 뭐 그런 사람들. 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가족 모임 같은 거 없나요? 철수는 당황한 듯 했다. 아니야. 그냥 남자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가족들까지 오면 복잡해져.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철수가 나간 후 영숙은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전 9시 30분 철수가 등산복을 입고 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북한산 방향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 철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영숙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남구의 한역에서 철수가 내렸다. 영숙도 뒤따라 내려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철수는 익숙한 듯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영숙은 숨어서 지켜봤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철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오빠, 늦었네. 여자가 철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아이가 철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영숙은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어릴 때 철수와 똑같이 생겼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판박이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마트로 향했다. 영숙은 멀찍이 따라가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철수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여자에게는 꽃을 사주었다. 마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마트에서 나온 후 그들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다. 영숙은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나오지 않았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여자와 아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고 아이는 아빠, 내일도 와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38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철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숙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다. 50대 중반의 여성 탐정 박현정을 만났다. 남편 불륜 조사를 의뢰하시는 건가요? 박현정이 물었다. 영숙은 지난주 본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증거 수집까지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2주 후 박현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무실에서 만난 박현정은 두꺼운 파일을 영숙 앞에 놓았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철수와 여자, 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쇼핑하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노는 모습, 아파트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여자 이름은 정미라, 35세입니다. 아이는 박민준, 9세고요. 박민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성이 박씨예요. 출생신고서도 확인했는데 아버지란에 박철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현기증을 느꼈다. 정말로 남편의 아이였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나요? 정확히는 10년 전부터입니다. 미라 씨가 철수 씨 회사에 파견직으로 일할 때 만났고 3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현정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다. 철수는 그 아파트 전세금 2억을 대줬고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의 학원비, 병원비까지 모두 철수가 담당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미라 씨는 철수 씨가 곧 이혼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수 씨가 부인이 암 투병 중이라서 당장은 이혼할 수 없지만 치료가 끝나면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영숙은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암 환자로 둔갑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10년간 이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럼 미라라는 여자도 저를 모르는 건가요? 네, 철수 씨 부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식 부인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철수를 보며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38년간 성실한 아내로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출근한 후 영숙은 정미라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미라의 정확한 동호수를 알아낸 영숙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온 것 같은데요. 영숙이 거짓말을 했다. 문이 열리자 정미라와 영숙이 마주섰다. 정미라는 영숙을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고 의아해했다. 택배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저는 박철수 아내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다. 정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영숙이 막았다.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정미라는 어쩔 수 없이 영숙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철수의 사진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다. 민준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 영숙은 의외로 차분했다. 정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철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부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태어나고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숙은 정미라를 원망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마찬가지로 철수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 갔어요. 3시에 들어올 거예요. 영숙은 민준이를 보고 싶었다. 남편의 아이지만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아이였다. 3시가 되자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다. 학교 가방을 맨 채로 현관에 선 민준이는 영숙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민준아, 인사해. 이분은 정미라가 말을 잊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영숙은 민준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남편의 아이였다. 어릴 때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준아, 아빠 이야기 좀 해줄래? 민준이는 순진하게 아빠 자랑을 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공부도 도와준다고 했다.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영숙은 큰딸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정은 33세로 결혼 3년 차였고 곧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영숙은 수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정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다음 날 수정과 아들 준호 30세가 함께 집으로 왔다. 영숙은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다. 사진들을 본 수정과 준호는 말을 잃었다. 저 아이가 정말 아빠 닮았네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수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오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철수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모여 있어? 영숙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10년 동안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수정이 소리쳤다.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저 아이는 또 뭐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였지만 미라가 임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아이를 지울 수 없어서 낳게 됐고 아이를 보니 정이 들어서 계속 돌봐왔다고 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38년 동안 아빠만 믿고 살아온 엄마는. 준호가 분노했다.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라와 민준이도 내 가족이야. 그 말에 영숙이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순간 8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싶었다. 변호사는 영숙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이 다른 가정에 쓴 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금 2억 10년간 매월 200만 원이면 총 4억 4천만 원 정도네요. 영숙은 그 금액에 놀랐다.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거니까 이혼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되찾기는 어려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철수가 미라 명의로 적금도 들어주고 보험까지 가입해줬다는 사실이었다. 영숙이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재산이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집시가 8억, 예금 2억 정도예요. 그럼 이혼하면 5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남편분이 다른 가정에 쓴 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영숙은 경제적 현실에 더욱 절망했다. 62세에 새 출발을 하기에는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충분하지 않았다. 한 주 후 정미라가 영숙에게 연락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정미라는 많이 여유어 있었다. 철수와 헤어지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서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정미라는 철수가 진실을 알고 난 후 변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미라와 결혼하자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민준이한테도 거짓말쟁이 아빠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제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민준이도 전학시키고 영숙은 민준이가 걱정됐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양육비는 받을 거죠. 그것도 고민이에요. 받으면 계속 연결고리가 남잖아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영숙은 정미라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민준이 아버지는 철수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받으세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혼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62세에 혼자 사는 것도 막막했다. 그렇다고 철수와 계속 살자니 배신감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친구 순자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순자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경험이 있었다. 영수가 나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배신당한 기분으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전부는 아니야.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 너 요즘 많이 말랐고 잠도 못 자고 있잖아. 순자의 말이 맞았다. 영숙은 최근 몇 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윈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그런데 38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버릴 수 있을까?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잖아.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영숙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정미라와 민준이었다. 자신이 이혼하면 철수는 그들과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철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 당신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미라와 민준이도 소중하지만 너와의 38년도 소중해. 그럼 둘 다 갖고 싶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런 상황이 괴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은 남편의 답답함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다. 그런 와중에 수정이 아들을 낳았다. 영숙은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새 생명의 탄생은 기뻤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에게는 삼촌이 하나 더 있구나. 민준이도 이 아이의 삼촌이었다. 혈연상으로는 분명한 가족이었다. 철수도 병원에 와서 손자를 봤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다. 수정은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았다. 아빠, 민준이한테는 조카가 생겼다고 말해주세요. 준호가 비꼬듯 말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숙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자를 생각하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며칠 후 영숙은 충동적으로 민준이 학교 앞으로 갔다. 학교 시간에 맞춰 기다리다가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민준이는 영숙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혈연상으로는 정말 할머니가 맞았다. 민준이 보고 싶어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까?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는 순수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철수를 많이 닮았지만 성격은 더 밝고 활발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슬퍼해요. 엄마도 자꾸 울어요.
영숙의 마음이 아팠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알고 있지? 네. 근데 왜 다들 슬픈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민준이는 소중한 아이야. 민준이와 헤어지며 영숙은 더욱 갈등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였다. 한 달 후 철수가 영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미라와 끝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끝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연락 끊고 만나지 않겠어. 민준이도 양육비만 보내고 만나지 않을게. 영숙은 철수의 말에 오히려 화가 났다.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영숙은 철수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단순히 편안한 삶을 되찾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진짜 후회한다면 책임을 져야 해요. 미라 씨와 민준이에게도 저에게도. 어떻게? 그건 당신이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용서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며칠 후 철수가 영숙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여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이혼하지 말고 미라와 민준이도 받아들이면 어떨까? 영숙은 철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첩을 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 가족으로 살자는 거야. 요즘 그런 가정도 있잖아. 정신이 나갔어요? 38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영숙은 분노했다. 철수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미라 씨와 민준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왜 꼭 선택해야 해? 다 내 가족인데. 그 말에 영숙이 폭발했다. 가족, 거짓말로 만든 관계가 가족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어느 쪽에도 진실하지 못했어요. 수정과 준호는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기가 막혀 했다. 아빠, 정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도 생각해봐. 이혼하면 가족이 완전히 깨지잖아. 이미 깨졌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10년 전에 이미 깨졌다고요.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희까지 엄마 편을 들면 난 어떻게 해?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요. 10년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아이들의 냉정한 반응에 철수는 절망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숙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조건을 정리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계획까지. 위자료는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 처분해서 반반 나누고요. 민준이 양육비는 어떻게 하죠? 그건 철수 씨와 미라 씨 사이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은 민준이가 걱정됐다. 이혼 후 철수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철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서명하세요. 철수는 서류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38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사세요. 민준이에게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영숙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수정과 준호는 자주 찾아와서 영숙을 돌봤다. 특히 수정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됐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영숙은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요가 교실에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38년 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6개월 후 정미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이었다. 사모님, 인사드리고 가려고 연락했어요. 민준이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새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정미라는 철수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도 민준이 아버지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부모님도 도와주시고요. 영숙은 정미라의 결단력에 감탄했다. 동시에 민준이가 걱정되기도 했다. 민준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네, 그럴게요. 사모님도 건강하세요. 1년 후 영숙은 우연히 철수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 동료였던 사람을 통해서였다. 철수는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정년퇴직 후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했다. 미라 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철수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다. 며칠 후 철수가 영숙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아니, 영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철수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정미라의 선택도 존중해야 했다. 미라 씨가 연락을 끊겠다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10년 동안 거짓말한 아버지를 민준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봤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나자 영숙의 삶은 완전히 안정됐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수정의 둘째 아이도 태어나서 영숙은 바쁜 할머니가 됐다.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한부모 어머니가 영숙에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3년 후 영숙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철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간경화가 심해져서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수정과 준호는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영숙은 고민했다. 이혼했지만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결국 영숙은 병원을 찾았다. 철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3년 만에 본 모습이 초라했다. 영숙아, 와줘서 고마워. 아이들은 왜 안 와요?
얘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 민망해서. 영숙은 철수 옆에 앉았다. 분노는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미라 씨와 민준이 소식은 들어봤어요? 아니야. 연락처도 모르겠고.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다. 후회되죠. 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너무 바보 같았어. 영숙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남편은 아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모든 걸 잃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철수를 병문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정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영숙의 설득으로 아이들도 결국 병원을 찾았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마음이 편해졌다. 5년이 지난 지금 67세가 된 영숙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철수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민준이와는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정미라는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 민준이도 새 아버지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한다. 가끔 영숙에게 근황을 전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영숙은 안도감을 느낀다. 영숙은 지금 자원봉사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는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영숙은 수첩에 이런 글을 썼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배신당한 아픔도 혼자가 된 두려움도 모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한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할머니 자신이 있어. 영숙이 찾은 38년의 의미는 단순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강한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손자들과의 나들이, 친구들과의 모임. 67세의 인생이 이렇게 충실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몰랐던 38년은 끝났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